십상시 파문, 최경희의 죽음과 그의 유서 공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경위로부터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친동생인 박지만 씨가 서면 조사 등 회피할 방법을 포기하고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십상시 파문에는 함구한 채 종북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의 종북 발언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지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 등 비선 실세들이 자신을 핍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비선 실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이 담긴 최경희의 유서가 어제 공개된 데 이어서 청와대가 회유를 했다는 한경위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현주 PD. 네, 지금 박지만 씨 조사 상황부터 알아보죠.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거의 7시간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검찰은 청와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지목한 이른바 7인회에 박지만 회장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계일보가 지난 3일 보도한 대로 지난 5월에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청와대에서 유출된 100여 건의 문건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받았다면 이후 문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박 회장은 출석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30분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는데요. 2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박 회장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만 회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정윤회 시절에 권력 암투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력 암투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 생각하시죠? 청와대에서는 7인회를 문건 유출과 작성의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세계일보로부터 문건 받아보셨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청와대는 최근 자체 감찰을 통해 박지만 회장 측근,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참여한 이른바 7인회가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 등 7인의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인이고 또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서면 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문건 유출 관련성을 부인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지만 씨는 실제로 자신이 정윤회 씨 측의 견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자신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들이 만들어져 유출됐기에 자신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시사저널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아 정윤회 씨 지시가 있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당시 받았던 자술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할지도 주목됩니다. 박지만 씨는 조사 전 자술서를 갖고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윤회 씨가 요구했다고 보도된 정윤회, 박지만 대질 조사 여부는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출석 시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요. 왜 그랬던 겁니까? 검찰은 그동안도 공식적으로는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의 출석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입기자단에는 사실상 통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출석할 때는 출석 1시간 후에야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비서관이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입장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지만 회장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지만 앞서 지난 10일 출석한 정윤회 씨 역시 고소인이자 피고발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반인인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은 출석 시간이 공개되고 청와대 비서관은 비밀리에 소환되는 상황이 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만 만든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문고리 권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 소환을 했어야 했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숨진 최모 경위 빈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취재진은 빈소 밖에 있는 겁니까? 네, 최경희의 빈소는 서울 광진구 명일동 성당에 마련됐는데요. 취재진은 성당 정문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거룩한 장례 절차를 위해 기자 출입은 금지한다고 적혀 있어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해 가족들이 잠깐씩 나올 때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다녀간 데 이어 오늘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언론에 유서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며 장례식 후 추가 폭로가 있을 거라는 유가족의 입장이 보도됐지만 최경희의 형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검찰이 최경희와 한경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경희의 형은 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문건 유출 혐의가 없음을 언론이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희의 장례미사와 발의는 내일 오전 중에 명일동 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유가족이 공개한 유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최경희가 남긴 유서는 총 노트 14장 분량인데요. 어제 유가족은 가족들에게 남긴 내용을 제외한 8장 분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배이자 동료인 한모 경위가 언급된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경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경희에게 나는 너를 이해한다라며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한경희를 해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최경희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되기 전날인 8일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경희에게 말했다는 것을 한경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청와대 측은 민정수석실 어느 누구도 한경희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제한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사실이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청와대의 해유를 받았다는 한경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JTBC가 보도한 한경희 주장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8일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둘이 만났고 자백하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JTBC는 한경희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박지만 회장 등의 동향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근무해온 경찰관에 의해서 유출됐다고 나와 있는 경위서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의해 문서 유출자로 지목받은 박관천 경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빼돌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관천 경정 등이 유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실세가 없는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가 담긴 문서를 공개했더군요. 경위서 제목이 BH,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 도난 이후 세계일보 유출 연관 동향 이렇게 돼 있던데 누가 언제 만든 겁니까? 네, 5월 말쯤 청와대 밖에서 작성된 경위서고요.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달됐지만 정 비서관이 묵살했다고 박범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경위서에는 세계일보가 3월 말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를 담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과정, 이어 박지만 회장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5월 8일 추가로 입수한 경위가 담겨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MB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박근혜 정부가 되어서도 계속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한 후 역시 MB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하다 대검 범죄정보과로 복귀한 사람에게 문건을 건넸고 그게 다시 경찰청 정보분실의 다른 경찰관 손으로 넘어가 세계일보에 제공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경위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서 유출자는 검찰이 지목한 박관청 경정이나 자살한 최모 경위가 아니게 됩니다. 경위서를 보면 경찰청 정보분실의 정보관은 5월 세계일보에 2차 문건을 주면서 대검 범죄정보과 사람에게 받은 자료 중에는 더 민감한 것도 있다며 청와대가 개판이다. 윤창중 사건도 그렇고 전부 은폐하려고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위서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담긴 소위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에 넘어가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더 민감한 자료는 정윤회 문건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이 경위서를 묵살하지 않고 3, 4차 유출을 수습하고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윤회 문건은 유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경위서 공개 후 청와대 측은 지난 5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모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이 자신들이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경위서라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비선 실세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방들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권력의 암투라는 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경엽 민주연합 의원은 비선 권력 암투가 본질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검찰 수사가 본질을 외면한 채 유출자를 색출하며 본질을 은폐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온 로비 사건 당시 청와대의 내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주선 민주연합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99년 당시처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박계만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문 시간에는 사전에 말을 맞춘 듯 비선 실세에 실체가 없다. 그 어느 정권보다 실세가 없다 등의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이장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형제들 그리고 또 정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실세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또 검은 돈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체는 없이 풍문만 있고 누가 이 비선의 실세인지 또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세 임내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이 그 뭐 권력을 전행하고 이러는 이권 개입하는 그런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그런 데에 이번 정권의 큰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터진 사건들 모두가 친인척, 실세가 개입된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이번 문건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실체가 없는 낭설과 풍설뿐입니다. 근거 없는 풍설을 갖고 확대 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만남이 있었습니다. 십상시 파문에 관한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가 부상이 됐던데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오후에 만나 비선 실세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공무원 연금 개편안 처리 시한, 자원외교 국조 시기 등을 협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십상시 파문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뚱딴지 같은 얘기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의 고유 권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이라도 운영위를 개최할 만한 요인이 많은데 여당이 미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조를 연계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연합은 국조를 먼저 하고 연금 개편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짚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2월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결정될 예정이던 규칙 결정이 안 됐더군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어떻게 구성해 선거인단을 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개파 간 이견이 커서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목요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신노진영은 일반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30%로 높게 하자는 입장이고 지역위원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노진영에서는 그 비율을 20%로 낮추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후보 숫자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컷오프는 대표 후보의 경우 3명, 5명을 뽑는 최고위원의 경우는 8명으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3라고 일컬어지는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비대위원이 모두 출마할 경우 컷오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날이어서 십상시 파문에 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됐습니다. 청와대가 고려하지 못했던 언론들의 반응, 또 의외의 사건들이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이 무척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은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주목했습니다. 여권을 향해 대체 뉴스거리를 지정해 준 것이 아닌가 싶던 차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종북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정 흔들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전부 익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제 폭발물을 던진 고3짜리 학생을 구속했어요. 종북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법 집행하는 게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이제라도 신은미, 황선, 이 종북녀들 구속 수사하세요.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정윤회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와대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몇 달 전 수석과 비서관들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재편을 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출신을 민정비서관에 앉히고 TK를 강화하는 등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석비서관 아래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4개의 비서관실이 편제돼 있고 각각 1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과 4명의 비서관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교체됐습니다. 법무와 민원비서관 교체는 십상시 보고서나 권력 암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물갈이 차원의 교체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12일 조홍천 비서관 사임으로 공석이 된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를 채우면서 민정비서관도 교체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권오창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민정비서관에는 우병우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앉혔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뒤인 6월 10일 홍경식 민정수석을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으로 교체하면서 민정수석실 재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재편의 핵심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꼽힙니다. 경북 출신인 우병우 비서관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에서 주인 검사를 맡아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인물입니다. 우병우 비서관은 숨진 최경희가 한경희에게 남긴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이 언급되면서 한경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재편 전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을 합쳐 5명 중 2명이었던 대구 경북 이른바 TK 출신이 4명으로 늘어 재편 당시에도 언론으로부터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5명의 면면을 보면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인수위 출신, 여기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까지 이력으로 드러나는 정파성이 노골적입니다. 한 위원은 본인 입으로 자신들은 숫자가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단원고 유가족들도 새누리당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추천 5인 명단을 공개한 이후 여당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의 조사 대상이기도 한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특위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추천한 조대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같이 한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 사회안전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박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조 변호사는 2008년 삼성특검 특별검사부로 활동했을 당시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 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꾸준히 수임해온 로펌 렉스와 합병하면서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6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로 박문진 이사회에 참석해 했던 발언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 변호사는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이사회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회사의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부를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 변호사가 공안 조작 사건인 불임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우려에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삼성 특검보를 하면서 삼성 사건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출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공연히 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 보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뭐 그 법에 따라야 되겠지요.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추천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봉사하는 건데 무슨 그렇게 뭐 반대니 뭐니가 있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 명도 못 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해경에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고 안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는 보도가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왜 그 선박회사 책임은 안 묻고 전적으로 정부에다만 책임을 돌리느냐 얘기가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그게 고영주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1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당 추천위원 5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비상임 이사로 추천된 차기한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에 부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인사들도 새누리당과 관련된 정치 이력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과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11조 2항에는 정당의 당원을 위원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확인을 요구했지만 석동현 변호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황전환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도 결격 사유가 의심됩니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공보 특보를 역임했고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나선 경력도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 당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새누리당의 입이며 발이 되는 인물이더군요. 이분들에게 무엇을 어찌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기대는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믿음이 가겠습니까 말입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들에게 진상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견한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할 아마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도 여당 측에 추천 인사 5명에 대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결같이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또 특히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부딪혔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캐나다 정유기업 나를 거액에 인수할 때 지경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의 최경환 부총리가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고 한 당시 석유공사 사장의 국정감사 증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속기록까지 제시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최경환 부총리는 나라를 생각하라고 했고 야당 의원은 정부가 참여정부 때 자원개발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정부 자료를 제시하며 공부 좀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노영민 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사이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운곽 부의장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네. 정유공장 부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감사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그러면 강용원 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세요. 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그 부합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시면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한 발언을 그거를 인용하는 것을 정치 공세라고 합니까? 참여정부와 MB정부 해외 자원 개발은 무엇이 다르죠? 해외 자원 개발은요 다 실패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산업부 자료를 보니까 참여정부에도 55건 투자해가지고요 28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국정조사하자 무슨 그 사장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제가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투자 규모가 달라요. 예? 참여정부 때는 MB정부에 7.3%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만 따지면 MB정부 공기업 때보다 3.6%밖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투자를 선도한 주체가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4%가 민간기업입니다. MB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3%가 공기업입니다. 참여정부의 투자 매수율은 85.8%고 MB정부는 13.2%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 한진그룹 큰딸 원정 출산 논란, 미국 발령 2달 만에 아이 낳아. 미국인 만들려고 하셨군요. 박사님. 요즘에 그 신통방통이 자꾸 재벌 자꾸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걱정됩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거 손도 못 댔습니다. 특히 이 큰 언론, 대형 언론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달라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국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비행기의 1등석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직전 비행기를 돌려 세운 뒤 승무원을 내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회항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한진관광, 왕산레저개발대표 등 계열사 보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제 모든 보직에서 내려왔지만 부사장직을 유지해 꼼수라는 비난까지 더해졌는데요. 결국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후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도 오늘 대한항공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오너 지위를 앞세운 갑질로 돈과 명예를 다 잃게 된 조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27살에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배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홍기백 경제부장이 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대한항공을 악덕 기업으로 몰고 음해와 흠집 내기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적 잘못은 그 행동으로 비판을 받아야지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실수로 반재벌적 정서가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대중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힘썼던 대기업 오너들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호텔 건립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비슷한 경우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윤회 문건 십상시 파동의 여파가 대통령 지지율을 취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수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과반의 국민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취임 이래 최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한 정례조사 중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격차 역시 가장 컸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타 여론조사 기관 역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 추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종전의 최저 기록은 문창극 총리 파동이 있었던 6월 4주차였습니다.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보다 6.6%포인트 높았는데요. 이번 정윤회 문건 십상시 논란의 여파는 더 컸습니다. 긍정평가가 30%대로 급락한 한편 부정평가는 52.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취임 이래 가장 큰 격차율을 보였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의 경우 긍정평가가 40% 초반대이기는 합니다만 부정평가가 모두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약 54%, 한길리서치의 경우에는 52% 이상의 응답자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전히 4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것도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정윤회 문건 십상시 파문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63.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조사 결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조사 방안에 대해서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27.7%, 30%도 안 됐고요. 반면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3.5%였습니다. 네, 문건 신빙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역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윤회 문건이 신빙성이 과연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5.7%, 이 역시 과반의 응답자가 문건이 근거가 있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라고 응답한 경우는 22%대였습니다. 네, 응답자들이 문건 내용을 검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정부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문건 유출 사건 문제점이 뭐라고 보던가요? 네, 대통령 측근의 권력 암투, 비선 라인의 국정 관여로 본 경우가 모두 합해서 56%였습니다. 과반 이상이 권력 암투나 비선 실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청와대 문건의 유출 문제다라고 지적한 경우는 19.5%였고 찌라시에 의한 국정 혼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비율적으로 낮았습니다. 11.9%가 찌라시에 의한 국정 혼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청와대 인식에 동의하는 의견이 약 30% 정도로 나타났군요. 예. 자, 다른 소식 좀 알아보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토요일에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13일 새벽 4시쯤 쌍용차 평택 공장 내에 70m 높이 굴뚝에 2명의 해고 노동자가 올랐습니다. 지난달 쌍용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딱 한 달 만이었는데요. 굴뚝에 오른 해고자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그리고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창근 실장은 굴뚝에 오른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옛 동료들에게 손잡아달라는 마음으로 굴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난 쌍차 해고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벌써 가족과 그 해고 노동자 합쳐서 26번째 죽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병 중이던 해고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용차 창원 공장에서 일했던 해고 노동자 박모 씨가 4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1996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한 고인은 작업 중에 허리를 다친 뒤에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다가 2009년 해고됐는데요. 해고된 뒤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9월 간암 판정을 받은 뒤에 3개월 만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5년간 투쟁이 이어지는 동안 고인을 비롯해서 26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9년 평택공장 굴뚝 그리고 2012년 공장 앞 송전탑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오늘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뚝 농성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굴뚝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인 쌍용차의 상징이자 시련과 절망의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노동자들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고공농성을 비상식적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창근 씨 등이 올라가 있는 이 공장 굴뚝이 바로 2009년도 옥새 파업 때 올라갔던 그 굴뚝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코오롱 해고 노동자, 오랫동안 단식을 이어오던 최일배 씨가 결국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40일째 단식 중이던 최일배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장이 어제 오전 9시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오롱 정리해고 투쟁공대위는 최 위원장이 걷지 못할 상태였고 또 타인이 부르는 소리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립동부병원에 입원해서 수액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치의인 이보라 내과과장은 최 위원장이 단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수액치료만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몸 상태로 단식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2005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미공장에서 78명을 정리해고했는데요. 대법원이 2009년 회사 손을 들어주면서 복직투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형마트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회견이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2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의 마트가 자치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근거들을 부정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타당하다고 했던 1심을 뒤집은 근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원고는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근거가 뭡니까? 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평수로 907.5평인데요. 이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여야 합니다.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 등이 두 번째 조건에 어긋난다고 본 건데요. 사건의 원고인 대규모 점포들이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양창영 변호사는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규정은 백화점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점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재판부 판결이 유통산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 대형마트들의 줄 소송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판결을 내린 행정 8부 부장판사 장석조 판사더군요. 예. 대한항공노조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검찰과 국토부가 기장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검찰이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시키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으며 국토부의 경우에는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재벌의 비뚤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장이 오늘 조사받을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재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 국토부는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히면서 박 사무장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향후 조사 계획은 내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독교 단체가 개신교 문제점을 다룬 영화 상영 금지하라는 그런 압박을 조직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영화 쿼바디스의 상영을 막고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한겨레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쿼바디스는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한국 대형교회와 연관된 세습 그리고 성범죄 등의 폐단을 고발한 영화인데요. 한국교회언론회가 특정 교단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상영 중단을 압박했고 더 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언론회라 그랬죠? 예. 네, 어떤 단체입니까? 네, 이른바 안티 기독교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려진 조직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친동생인 오정호 목사가 이사로 있는 곳인데요. 사랑의 교회는 지난 6일 제작자 김재환 감독에게 설교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를 그렸던 22세 김모 씨가 재물 손괴죄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말 박 전 대통령 생가 인근 지하철역 5곳에 박 전 대통령과 닭을 합성해서 이른바 파파치킨이라는 제목의 그래피티를 그렸습니다. 이를 본 대구중구청이 박 전 대통령 비하 혐의로 김모 씨를 신고한 뒤에 대구중부경찰서가 김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리고 지난 12일 대구지검이 김 씨를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대구중부서 관계자는 중구청에서 전 대통령 비하로 신고가 들어왔고 공안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진흥팀에 배정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만간 검찰의 벌금형 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눈발이 굵어집니다. 밤새 내려서 눈 덮인 풍경을 만들 겁니다. 눈으로는 못 덮는 진상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일어난 국정농단 의혹으로 최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자신의 친동생도 검찰에 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과묵한 대통령이 유독 이 사건에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을 한 상황에서 유출자로 지목받은 정보경찰관이 목숨을 끊기까지 했으니 대통령 심경은 어떨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함구하는 대신 얼마 전 사제폭탄 테러까지 일어난 종북 콘서트를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종북이 미워도 테러는 안 된다는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테러 피해자가 북한에 편향됐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섬뜩보다 어감이 강한 표현으로 섬짓이 표준어로 인정됐다더니 이런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섬짓한 대통령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